저는 30대 후반의 이연아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명으로 저를 소개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못 믿겠다고 하세요. 저도 겪어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생기곤 하잖아요. 저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좀 차근차근 풀어놓을까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업종이나 회사나 사람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다 가명이고 조금씩 다 바꾼 겁니다. 알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일부러 다 바꾼 점은 정말 이해해 주세요. 저희 집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예쁨을 독차지하며 자랐고 친정아빠는 시골에서 혈혈 단신 올라오셔서 정말 맨몸으로 건설회사를 일으키신 자수성가한 분이셨어요. 성공신이라고 하기까진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아빠는 성공하기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늘 노력하셨죠. 그런 모습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터라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존경의 대상이고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빠를 닮으려고 했고 아빠가 하신 말씀. 여자도 얼마든지 건설 쪽에서 일할 수 있어. 대신 너가 몸을 쓸 순 없으니까 경영관리 쪽 공부를 좀 해라. 라고 하셔서 저는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참 어지간히 아빠를 존경했나 봐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저는 단 한 번도 삐뚤어진 행동을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정해진 귀가 시간에 무조건 들어왔고 혹시나 갑작스럽게 잡힌 약속이 늦어질 것 같으면 언제나 정확하게 아빠나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착한 자식이란 건 반대로 친구들에겐 심심하고 재미없는 친구란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좀 적은 편이었어요. 대신 정말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친구 2명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 민영이는 늘 걱정이 없는 친구였어요. 뭐랄까? 구김없이 자라서 언제나 긍정적인 친구였죠.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워낙 유쾌하신 분이라서 언제나 웃음을 담당했죠. 그리고 다른 친구 지은이는 지역에서 올라온 아이였는데 얼굴은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조금 시니컬하고 언제나 계획적이었죠. 좋게 말해서 계획이지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짜증내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영이 지은이를 만나면 제가 돈을 좀 많이 냈고 애들도 자연히 제 말에 따라줬어요. 민영이는 워낙 쾌활해서 제가 비용을 대고 계획을 짜주면 알아서 착착 움직였는데 지은이는 항상 돈 내는 사람이 왕이니까 그렇게 하던가 이러면서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었죠. 기분 나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몇 안 되는 친구니까 정말 잘해주려고 했죠. 하지만 늘 지은이는 저에게 강한 질투심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달라서 저를 경제적으로 이길 순 없지만 외모가 뛰어나서인지 그런 부분으로 은근히 제 성질을 긁곤 했죠. 그래도 저는 친구 관계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엄마도 지은이가 날 많이 시기 하긴 하나 보다. 그래도 그런 친구를 잘 감싸줘야 해. 라고 배운 터라 웬만하면 트러블을 만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다른데도 우리 셋이 친분이 계속된 이유는 민영이가 워낙 지은이를 챙겼고 지은이도 그런 꼬장꼬장한 성격 외엔 성향이나 취미 등이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도 각자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만났죠. 그 중에 민영이는
좋은 곳에 시집가서 애 엄마로 잘 살고 있었고 저는 아빠의 건설회사 총무과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형편이 어렵던 지은이는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니네 아빠한테 말해서 나 좀 취직시켜주면 안 돼? 이러는 겁니다. 아빠 회사가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인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채용 시즌도 아니고 절차도 안 밟고 무작정 그렇게 될 순 없지 라며 단박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시험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내에서도 뒷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저희 회사처럼 크지도 그렇다고 아예 작지도 않은 회사일수록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거든요. 어쨌든 채용이 안 됐다는 말에 지은이는 앙심을 좀 많이 품은 눈치더라고요. 나중에 리서치 회사에 들어가더니 저만 보면 너 덕분에 회사에서 아주 개고생 중이야 라며 톡 쏘듯이 말하곤 했어요. 그 이후로 삐딱선, 특히 저에 대해서 유달리 삐딱선에 탔어요. 그래도 지은이는 얼굴이 이뻐서인지 그나마 남자라도 만나고 나중에 좋은 혼처라도 들어올 거라 믿었어요. 본인도 그걸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고요. 어쨌든 서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주 만나보진 못했지만 가끔 어울려 회사에도 이야기하고 사는 얘기하며 지내는데 민영이가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소개팅 해볼래? 소개팅? 누군데?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인데 나랑도 잘하는 오빠야. 명문대 건축과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데 너랑 업종도 비슷하니까 대화도 잘 통할 것 같고? 정말? 나야 좋지. 내가 너 이야기하니까 소개시켜달라고 엄청 조르더라.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소개받은 남자는 진즉에 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만났죠. 민영이 소개로 만난 남자,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남편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인간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참 착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정말 순박하고 남에게 나쁜 소리 한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요. 처음 만나는 날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안녕하세요. 재영재입니다. 앞으로 해도 재영재, 거꾸로 해도 재영재. 이름이 재밌죠? 언제나 이렇게 소소한 웃음도 주는 남자였어요. 덕분에 소개시켜준 친구 민영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이걸 계기로 민영이와 영재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만날 때가 많아졌죠. 특히 영재씨는 머리도 명석해서 사무직에 어울리는데도 엄청 현장 경험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재씨를 더 사랑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을 자주 찾더군요. 비록 회사는 달랐지만 건설 쪽 일을 어느 정도 아는 터라 굳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이유를 몰랐죠. 그때마다 영재씨는 사람 많이 알아두면 좋지. 현장 일이 중요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정말 현장 노동자들과 한데 어울려서 자기 얘기 나누는 영재씨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자연히 현장 다니면서 다리 아리백였다며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참 순박해 보였어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오빠 정도였죠. 게다가 회사는 다르지만 업종이 비슷하다 보니 괜히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질 않더군요. 영재씨를 딱 지놓고 다른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이상하게 영재씨의 순박함이 자꾸 떠올라서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영재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사귀자고 했고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됐죠. 남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고민 있으면 서로 이야기 나누고 보통의 연인들처럼 우리도 사랑했고 그렇게 결혼까지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한 민영이가 너 영재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다며? 시댁의 허락 받았어? 아니, 아직 정식으로 뵙진 못했어. 오빠네 엄마를 내가 잘 알잖아. 좀 깐깐하신 분이니까 주의하는 게 좋을 거야.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문제는 영재씨 집안이 참 가난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남편 행색이나 평소 이야기로 상상해보건데 영재씨의 집안이 넉넉하진 않을 거라 예상은 했어요. 민영이 말로는 부잣집이라고 했지만 시아버지 되실 분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많이 까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워낙 금검절약했고 집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어두워져서 형편이 어려울 거라 막연하게 예상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우리만의 결정은 아니니까 남편 집안에 일단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예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영재씨, 언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질문을 했더니 영재씨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굳이 인사드려야 해? 어차피 우리 집에선 결혼할 거면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했거든. 굳이 부모님 안 뵙고 상견례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선 당신만 좋다면 언제든지 오케이야. 물론 저도 시집살이에 어려운 시댁 식구들 자주 안 마주치길 원하죠. 솔직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결혼이란 게 소꿉장난처럼 우리끼리 결혼할게요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양가 부모님을 뵙기 전에 제가 먼저 시댁에 가야 하고 남편이 처가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니까 영재씨를 조곤조곤 설득하기 시작했죠. 영재씨도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 느낀다며 피하다가 계속해서 제가 부탁을 하니까 나중에는 크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화를 내니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혹시 바람 피는 거야? 혹시 딴 여자 있는 거냐고. 아님 내가 창피해? 내가 부끄러워? 왜 부모님을 못 뵙게 하는 건데? 나랑 결혼하기 싫어?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줘. 이러면서 저도 화를 냈죠. 그날 밤부터 영재씨는 집 앞에 찾아오고 계속 빌더군요.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저도 도대체 이 남자가 왜 나를 자기 집안에 소개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오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솔직히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소개시켜주려고 안달이 날 텐데 왜 나를 꽁꽁 숨기는 걸까? 의심이 들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튕겼더니 영재씨는 해명하겠다며 난리가 났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만나서 날 소개 안 시켜주겠다는 건 나를 결혼 상대로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뭔가를 숨기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나를 안 데리고 가는 거잖아.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제가 닥달을 했죠. 그렇게 어렵게 만났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놀랐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시더군요. 일단 시어머니는 치매가 좀 심하셨고 시아버지는 다리가 좀 불편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요동치더군요. 이 사람의 아픔까지 내가 감싸주고 싶다 라는 모성애 같은 것이 용솟음 쳤어요. 영재씨는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우리 집이 많이 부끄럽지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영재씨를 꼭 안아주면서 무슨 말이야. 난 오빠가 자랑스럽고 오빠는 식구들도 정말 자랑스러워. 이러면서 우린 더더욱 가깝게 됐고 아예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집이었죠.
아빠는 처음에 영재 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인데 어디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영재 씨가 똑부러지는 성격에다가 나름 업계에서 일 잘한다는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하루는 너 남자친구를 내가 한번 좀 만나봐야겠다.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씀인지라 기쁨에 바로 자리를 주선했죠. 그리고 미리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아빠가 뭘 싫어하는지 영재 씨에게 미리 힌트를 싹 줬어요. 그렇게 아빠와 영재 씨는 만나셨는데 아빠는 영재 씨랑 몇 번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저한테만 슬쩍 일단 내 밑에서 일해보라고 해야겠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 합격이란 뜻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영재 씨는 다니던 회사 사표 내고 바로 아빠 회사로 이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선 예비 사위로 소문나서 신입인데도 부장급 못지않은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됐죠. 그래봤자 중소기업 건설사이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 영재 씨의 파워는 나날이 커졌습니다. 더 좋았던 건 정말로 아빠랑 영재 씨의 취미나 성격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걸 즐기지만 어느 정도 선을 정확히 지키는 결단력도 있었고요. 특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건 추리소설이나 살인사건 드라마나 영화 보기였거든요. 범인이 무슨 트릭을 쓰는지, 그리고 형사나 탐정이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런 거 연구하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영재 씨도 아빠의 취미에 열정적으로 같이 했어요. 아버님, 저놈이 범인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처음 도입 후에 이런 대사를 하는 게 복선 같아서요. 자네도 명탐정 홍주 같구만. 내 생각도 그렇네. 이렇게 탐정놀이 하는 걸 두 분은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인지 점점 아빠는 영재 씨와 같이 시간을 보내시길 원했어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네 아빠랑 놀아주는 사람 생기니까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일 끝나면 집에만 있어서 귀찮았었는데. 이러실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아주 아빠랑 영재 씨는 죽이 척척 잘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까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자연히 소개를 시켜준 민영이는 저한테 한턱 쏘라고 난리였고 저도 남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 제대로 한번 쐈죠. 영재 씨도 제 친구들이니까 엄청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요.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죠. 영재 씨와 민영이는 원래 오빠 동생 하는 사이니까 문제는 없었는데 하지만 지은이 표정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용한 틈을 타서 너 오늘 어디 아픈데 일부러 나온 거니? 아니, 그냥 부러워서. 넌 얼굴도 이뻐서 쫓아다니는 남자도 많을 텐데 이게 뭘 부러워. 맘만 먹으면 더 좋은 남자 금방 만날 텐데. 그냥 너는 늘 걱정 없이 살아서 부럽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걱정뿐인데. 에휴, 왜 그래. 너도 직장 잘 다니잖아. 그리고 좋은 남자 생기면 그땐 너가 사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은근히 지은이가 마음에 걸리긴 했죠. 누가 봐도 화려하게 생긴 아이가 늘 마음속에 불을 담고 사니까 친구로서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혼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영재씨 집안 분위기였어요. 아무리 몸이 안 좋다고 해도 시아버지가 영재씨를 좀 케어해주고 저에게 예비 며느리로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거나 시간을 보내줄 법도 한데 저와 영재씨에겐 관심을 하나도 주질 않는 겁니다. 결혼 전에 딱 한 번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영재만 따로 나가서 살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시집살이 하라는 집안은 들어봤어도 아들 보고 나가 살라고 하는 집은 처음 들어보는 터라 조금 멍하더군요. 게다가 결혼식 비용 민 축의금 들어오는 건 다 줄 테니 무조건 나가서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시니까 부정한의 정도 느껴지지 않고 제가 괜히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도 되나 걱정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영재씨 사랑하니까 어차피 영재씨 집안에서 도와줄 것도 아니니까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상견례 때 시어머니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시아버지 되실 분과 멀리 친척분 두 분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는 원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재영이가 따로 나가 사는 것하고 그쪽 집에서 잘 지내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 끝나고 나서도 아빠가 재영이네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뭔가 추리소설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네. 이렇게 찜찜해 하실 정도였죠. 그래도 워낙 재영씨에 대한 믿음이 강한 터라 그런 찜찜함도 일단 묻어두고 결혼식은 강행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시작부터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안 오셨어요. 물론 아프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시아버지 혼자서 그것도 낯설을 했는지 뻘건 얼굴로 앉아서 뚱한 표정을 앉아 계셨죠. 더 큰 문제는 시아버지가 틀림없이 축의금 들어오는 건 다 줄 테니 그 돈으로 따라 나가서 살라고 하셔서 솔직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이고 첫 번째 결혼식인데 어느 정도 축의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상에나 아버지 쪽으로 손님이 거의 오질 않은 거예요. 많아야 30명 남짓? 대부분이 제 친구 그리고 남편이랑 일했던 건설 쪽 일꾼들 뿐이었네요. 정말 기가 차더군요.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축하를 받는 것도 있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소위 말해서 그동안 뿌린 돈 회수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30명 남짓도 안 왔다는 건 아들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에 시아버지랑 얼굴을 붉힐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만 김치국 마신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시댁과는 거의 왕래가 없이 살았어요. 생일 때 전화드리면 그냥 고맙다 한마디. 시댁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해서 연락을 드리면 느낌이 고맙다. 쌀쌀 맞은 반응에 정내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는 적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나 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어쨌든 시댁과 관계가 멀어진 만큼 오히려 영재 씨와 아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거의 24시간을 붙어 살게 됐어요. 저희는 따로 나가서 살고는 있었지만 거의 친정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특히 영재 씨는 아빠의 경영 수업을 들으며 차곡차곡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었죠. 그리고 아빠 역시 만족하시면서 지 서방 일순이 내가 아주 든든하네 라면 말씀하셨죠. 그렇게 3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일단 회사 업무 일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영재 씨가 아빠의 경영 과제를 배우며 점점 자기 세력을 좀 만들어 갔어요.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읽어놨으니 이제 제 서방이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지.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셨고요. 모든 게 문제는 없었죠. 다만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남편의 병원에 제가 따라가 본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아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미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건강에 문제는 없었고 따로 임신 관련 기구를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남편은 아이는 우리 천천히 갖고
아직 내가 배울 일이 많으니까 그거 나중에 생각해. 이러면서 점점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돌아가던 회사 일에도 점점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에 오래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해버리고 오랜 기간 거래했던 협력사도 돌연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다들 회사에 망초가 든 거 아니냐는 수군거림이었어요. 사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아빠도 은근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랑 10년 넘게 거래했던 회사가 갑자기 거래처를 바꾼다는데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 재서봐, 바꾼 거래처가 예전에 자네가 있던 회사라던데 혹시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거 없나?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가 딱히 없습니다. 자네가 다니는 회사는 우리랑 접점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경쟁사는 아닌데 갑자기 우리 회사 사람을 왜 스카우트 해간다는 거야? 그것도 거액을 주고. 이해가 안 가네. 거기 아는 사람 통해서 좀 말 좀 들어봐줘. 도통 영문은 알 수가 없네. 산전수전 겪으면서 맨몸으로 회사를 세우신 아빠가 이 정도로 걱정하는 모습은 처음인지라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야, 나는 이제 회사 관뒀으니까 자기가 대신 우리 아빠 잘 보살펴줘. 걱정하지 마. 요새 이상하게 내부 정보가 어디서 새는지 빨리 스파이를 알아내야 하는데 미치겠네. 건설 쪽에 스파이가 있을 게 뭐 있어. 그거 뻔한데. 입찰가도 그렇고 나름 숙련공이나 설계 기술자들이 자꾸 우리 회사랑 거래에 끊으니까 그게 문제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실컷 읽어놓은 거래처가 점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니 속상했고 저는 저대로 아이가 안 생기니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남편이 부쩍 늦긴 했지만 아무래도 접대도 필요하고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보니 현장 사람들과 술 한잔 마시고 회포를 푸는 거라 믿고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서로 바빠지니까 남편도 술을 점점 마시게 되고 바가지를 저도 긁다 보니 서로 조금씩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민영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엄청 망설이면서 어제 니네 남편 늦게 들어왔지? 이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는 말이 어제 지은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세상에나 지은이가 전부 다 말하더라고. 지은이가 뭘? 그러니까 그게 민영이는 엄청 망설이더니 지은이가 지금 너네 남편이랑 몰래 만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사진 보여줬는데 둘이 심상치가 않은 사이더라고. 너 남편 관리 잘해야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리고 지은이 그 기집애도 독종이다. 어떻게 친구 남편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이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었다며 저에게 전송해 주는 겁니다. 정말 낯뜨거운 사진이고 정말 황당하더군요. 친구 얘기 듣고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 이야기하고 제대로 버릇을 잡을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할지. 이러다가 친구도 잃고 남편도 잃는 거니까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했어요. 그리고 지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영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너 우리 남편이랑 손 넘었다며. 왜? 니네 남편이 먼저 집적된 거야. 나 잘못 없어. 니네 남편이 나보고 이상형이라면서 먼저 접근한 거라니까? 웃기지 마. 우리 남편이 그럴 일도 없고 설령 그랬다고 해도 아는 나야.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니까 우리 남편한테서 떨어져. 너가 우리 부부에 대해 뭘 안다고 끼어들어서 회방을 놔? 그리고 어떻게 친구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너 내 친구 맞아? 제가 제대로 말하니까 지은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
너가 니네 남편에 대해서 뭘 아는데? 너는 니네 남편이 첩의 아들이란 거 알고 있었니? 그리고 니네 남편 씨 없는 스파인 거 알고 있었어? 순간 당혹스럽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지은이는 부인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부인이니? 그냥 서류상 결혼한 거지. 네 남편은 나만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우리라고.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왜 남편 결혼식에 다들 시댁 식구들이 시큰둥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질 않았는지 이제야 해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지고 다리에 힘이 사라지면서 주저앉았는데, 그리고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니 병원이더군요. 엄마는 울고 있고 남편은 한숨만 쉬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뜨니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길래 잠깐 남편과 둘이 있다고 싶고 한 뒤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미안, 그렇게 됐네, 이러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디 붙어먹을 여자가 없어서 하필 대학 동창인가요? 너무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하더군요. 일단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당분간 별거를 하자며 자기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악다구니를 쓰면서 왜? 지은이네 집에 가 있으려고? 누구 좋은 걸 보려고? 웃기지 마. 못 가. 하면서 소리를 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엄마 아빠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아빠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재서봐,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남편 멱살을 잡고 아주 난리가 났죠. 남편은 남편대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고, 아빠는 일단 남편을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한 뒤에 직접 망가진 거래처 및 사람들을 만난다며 현장을 돌아다니시게 됐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당연히 들어가게 됐고요. 그런데 슬픈 일은 끊임없이 생긴다고 마침 타 지역에 있는 거래처를 만나러 가시던 아빠가 사고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참 황당하죠? 아니 정말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야 하실 텐데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너무 황당했지만 이미 장례식장에 가보니 아빠 운전기사 말로는 야간에 지역에 갔다가 건설 부지 보다가 산 밑으로 떨어지셔서 추락사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빠 시신도 못 찾았다는데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고 비통하더군요. 그런데 뒤늦게 온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일단 시신을 찾자면서 엄청 분주한 겁니다. 솔직히 눈에 가시 같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일이 크게 생기니까 남편이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약간의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저를 살짝 부르시더니 아빠는 곧 돌아오실 거라고 믿으렴.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가 추락사 하셨대잖아. 거기 산세도 깊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아빠 돌아오실 거니까 그냥 넌 잠자코 있어. 엄마의 알 수 없는 말에 저는 더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더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아빠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여기저기다가 지금 사장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라며 아예 연락을 돌렸더군요.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벌써부터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 어떡해.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된 줄 알고. 내가 거기 좀 잘 알아. 살아오시면 좋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쉬운 산세가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걸 빨리 알려서 회사 안정화 시켜야지. 회사까지 죽게 놔둘 셈이야? 엄청 설레발을 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하며 조언까지 구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엄마 손을 잡고 한다는 말이 어머니, 물론 아버님이 살아 돌아오시면 좋겠지만 못 오시더라도 제가 회사를 잘 맞아서 경영하고요.
다시 오시면 그때 돌려드릴 테니 회사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근데 이걸 딱히 방해하기도 뭐하고 심지어 그새 여기저기 연락 돌려서 각 부서 부장들 만나러 나간다고 남편은 여기저기 연락 돌리고 전화 받느라 분주한 겁니다. 이 모든 게 5일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눈물 콧물 다 빼고 있는데 엄마는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그 사이에 실종 신고를 한 건지 어떤 건지 경찰에선 연락 한 번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고 남편이란 놈은 회사 살린다고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너무 울어서 눈물도 나오질 않더군요. 그냥 멍하니 있을 뿐인데 남편이 오더니 어머니, 일단 제가 중요한 부분은 처리해드리고 다 진행할 테니 여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경찰에선 뭐래요? 특별한 말 없으면 일단 장례를 치르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빠가 들어오시면서 지혜서방, 걱정 많이 했지? 나 아직 살아있네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저 역시도 너무 놀라서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추락사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말끔한 모습이셨고 씩 웃으면서 남편에게 지혜서방, 아주 5일 내내 회사 스파이들하고 이것저것 잘 헤쳐놨더구만 이러시는 겁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요. 지혜서방, 경영권은 내가 주고해 넘어가는 거고 대신 아주 자재 빼돌리고 협력사 사장 고셈느라 고생했네. 그거 다 추적해놨으니 경찰서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될 걸세 이러시는 겁니다.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아버님, 어차피 그거 저한테 물려주시면 제가 다 불려놓으려고 한 겁니다. 아직 안 물려줬는데 왜 마음대로 빼돌려? 그리고 이전부터 나 몰래 경쟁사에 빼돌렸잖는가? 이미 다 파악했어. 어쨌든 내부에서 어떤 놈이 붙어먹었나 찾기 어려웠는데 이참에 자네 덕분에 다 알아냈으니 고맙네. 아주 고마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제야 저도 의문이 풀리시더군요. 추리소설 좋아하던 아빠가 꾸민 아주 대규모 깜짝 수요였던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엄마와 운전기사 아저씨뿐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를 안 하고 아빠는 어느 모처에서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도 모르는 채 아빠 배신할 내부 인간들을 모아서 자재 및 거래처 관련 소스를 다 빼돌리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미 아빠는 예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이런 쇼를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산전수전 겪었던 분이라 그런지 이런 낌새를 기가 막히게 채시더군요. 덕분에 남편은 이번 일로 인해 여러 제목으로 바로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짜로 너 사랑했었어. 아주 개소리였지만 남편의 행각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기저기 자재 팔아먹고 내부 인재 빼돌려서 경쟁사에 넘긴 후에 심지어 자기 회사까지 차리려고 했던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회사 후계자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면회를 가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돈에 욕심이 멀었었나 봐. 내 사업이 하고 싶어서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움직일 뻔했습니다. 첩의 자식이 너무 비참한 시댁 상황이 본인에겐 너무 싫었겠죠. 그래서 뭔가 탈출구를 찾는다는 게 그런 건나 보다라고 저 혼자 상상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었습니다. 자재 팔아서 빼돌린 돈은 어디에 쓴 거야? 경찰에 다 말했어. 그래도 일부 돈이 어디로 간 건지 몰라서 이건 정말 한때 아내로서 물어보는 거야. 솔직해.
치매 노인 돕기에 익명으로 기부했어. 알잖아, 우리 집 상황. 그 말에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어차피 남편은 시대의 희생자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몇 주 후에 경찰 조서를 보고 나서 싹 사라졌습니다. 이미 남편은 우리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다시 다 분산시켰는데 그 중에 지은이 통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했죠. 지은이는 그 돈의 출처도 모르고 안 썼다고 잡았다 하더니 제가 어디에 썼는지만 말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며 치매 노인 기부했니? 그러자 지은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 소리야.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왔지, 네 남편이랑.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냥 제가 싫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을 유혹했고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해외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는 말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저도 눈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지은이를 만날 기도 없고 일단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 선임해서 물어보는 과정에 민영이에게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이걸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그런데. 지은이 이번에 웬 남자랑 결혼한다더라? 식구들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만 몇 명만 초대해서 결혼식 올린다던데. 너는 초대 받았니? 그때 생각했죠. 이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결혼한다는 남자 뒷조사를 했죠. 정말 지은이 또 뻔뻔하게 짝이 없는 기집애더군요. 제 남편을 만나면서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긴 얼굴이 반반하니 고르는 재미라도 있었겠죠. 무슨 잘나가는 광고회사 직원이라고 하는데 그놈도 참 여자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연락해서 만났고 저는 사진 몇 장을 건넸습니다. 우리 남편과 지은이의 낯뜨거운 사진을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묻더군요. 그냥 이런 여자예요. 물론 과거 없는 남자, 그리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과거는 선을 좀 넘어도 많이 넘은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하신 거죠? 이거 합성 아닌가요? 광고회사 다니는 분이니 사진이나 영상 합성이나 편집하는 건 잘 아실 거고, 모르시면 같은 업종에 그런 거 분석하는 분이 계실 테니 물어보시면 단박에 이게 합성인지 아닌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합성이 아닌지 100% 증거를 드리자면 여기 이 남자가 제 남편이거든요. 지은이는 제 남편의 뺏어간 년이니까요. 그 말에 남자가 사진을 보며 부르르르 떨더니 저보고 지은이랑 어떤 관계고 누구냐고 묻길래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냥 남편 뺏긴 년이에요.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지은이같이 나쁜 년이 잘 되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그쪽 자유지만 저 같으면 이런 여자랑 살면 아주 피곤해지실 거예요. 라고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당연히 결혼 파토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은이에게 전화가 몇 통 오길래 안 받았더니 저주가 가득한 톡과 문자를 보내더군요. 그냥 제대로 읽지도 않고 다 삭제하고 차단했어요. 그런 걸 제가 왜 봅니까? 정신건강만 안 좋아지니까 싹 다 버렸죠. 저는 이제 지은이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떻게든 제 귀에 그 소식이 들어오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인생 망가뜨릴 겁니다. 제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저도 똑같이 해줘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젠 아빠 회사에서도 내부 스파이 정리되고 안정화됐고 저는 남편과 이혼 후에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설마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요? 인생 수업 제대로 받았으니 이제 웬만한 일엔 끄떡 없을 것 같네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